지난 2011년 아랍의 봄을 계기로 시작된 내전이 13년 만에 끝나면서 중동 정세의 또 하나의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시리아의 독재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새로운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 과도 정부가 들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리아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오는 시리아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오늘 임용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가 전반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시리아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리아의 지정학적인 의미부터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레반트 지역이죠? 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어떤 큰 줄기는 지정학적 구조가 굉장히 지금도 네. 그 역사를 규정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시리아는 일단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네? 기후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요? 네. 근데 네. 저는 사실 시리아가 우리나라 뉴스에 나올 때를 보면요. 항상 황량한 사막 맞아요. 같은 곳만 나왔어서 그래서 저는 뭔가 막 비옥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그게 이제 종교적으로- 동쪽하고 서쪽이 달라서 그런데 아, 그래요? 보통 시리아의 중심은 다 서쪽에 있어요. 지금 다 나오는 주요 도시들 보면 다 서쪽에 이렇게 라인에 해안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은 시리아, 레바논 이렇게 나누지만 옛날에는 페니키아 왕국 앞에 키프로스 있고 이래서 이곳이 무역 거점이에요. 근데 지중해 무역은 항상 4개 대륙이 만나는 데입니다. 네. 그래서 탄업화가 되기 전에는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 건 무역이에요. 근데 무역이란 결국 특이한 상품이 와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대륙이 만난다는 건 전혀 환경이 다른 곳에서 오는 물자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가 그러니까 4개 대륙이 통과하는 무역의 보고죠. 그래서 바로 그 아래 페니키아가 있었고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뭐 로마, 실크로드, 중세 유럽의 레바트 무역권 여기서 나온 돈 가지고 우리가 아는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창조하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엄청난 욕심을 좀 가질 만한 곳,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 그게 문제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탐을 냈던 그런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절에 시리아에서 큰 전투가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그게 바로 또 저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도 다뤘던 카데시 전투가 이 현재 시리아 땅에서 이루어졌었던 거죠. 이집트는 원래 이게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 굳이 뭐 나갈 필요 있냐 여기서 조용히 살자라는 나라인데 가끔 어쩌다가 한번 팽창 정책을 한 적이 있어요. 투트모세 3세라는 사람이 치고 나왔다가 시리아까지 와요. 그래서 이집트 군사기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간 거를 다시 올라왔던 사람이 그 카데시 전투의 람세스 2세죠. 이렇게 돼서 히타이트하고 이집트가 싸우게 되는데 타협을 합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자. 그래서 뭐 결혼도 하고 그 접경이 시리아였어요. 하긴 뭐 이집트에서 항상 정복 전쟁은 별로 안 하지 않았나라고 할 때 떠오르는 게 이 전투, 카데시 전투인 네, 근데 거죠. 이집트도 돈 맛을 아니까 나오더라고. 고대 시리아는 이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맞붙는 장소였다. 그런데 이 이후에 아시리아가 정복을 하게 되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이 대립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시리아권은 굉장히 중요한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좀 국토는 넓은데 어떻게 보면 자원이 편중되어 있어요. 네. 식량은 풍부합니다. 하지만 고대 왕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석재나 아니면 목재, 광물 같은 것이 다 부족했어요. 반면 레반트 지역에서는 모든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이 지역은 계속 침공을 받습니다. 다시 고대로 올라가면 그 옛날에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 하면 함무라비는 굉장히 지적인 왕일 것 같잖아요. 네. 이 사람 저 아무르인 족장 출신이에요.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를 점령해서 새로운 통치법을 세운 게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그래서 그게 평화의 법전이 아니고 니들 말한 대로 죽는다. 무대뽀 법전이군요. 무대뽀. 사실 법전. 무대법 법전. 네, 그래서 네,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게 그게 철권 통치하느라고 나온 법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늘 이렇게 정복을 당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두드려 맞고 살아야 되냐.
그래서 아시리아가 나왔어요. 어. 맞기 전에 패자. 작은 아시리아는 원래부터 이렇게 깡패 국가가 아니었는데 한 몇백 년 이렇게 당하다가 자각하기를 우린 어차피 주변이 다 적이다. 그러니까 계속 패버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방 전쟁인데 네. 선제적 항상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 이스라엘하고 좀 비슷해요. 자, 그렇다면은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공격을 하기 위해 뭔가 계획을 세우고 구대를 강하게 만들려면 지도자가 누구였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정복 군주가 드디어 생겨납니다. 네. 이름이 티클렛 필레세르 1세입니다. 기원전 12세기 정도에 이분이 나타났는데 정복 군주예요. 말 그대로. 본인이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공주들의 왕, 네? 우주의 왕, 왕중 왕, 적대 세력에게는 불의 폭풍 같은 존재, 지구 멋있다. 4분의 1의 왕. 예, 이게 그분이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냥 자기 멋에 해가지고 내가 그냥 정복 왕이야라고 이야기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정복도 많이 했어요. 북부 지역에는 티르키예 그리고 쿠르드 지역을 제압을 했습니다. 동부에서는 엘람 왕을 격퇴를 시켰었어요. 남부의 메소포타미아 토착인과 이 바빌로니아 인들을 규합해서 또 드디어 서부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진짜 이제 레반트 지역까지 가자라고 진격을 하게 된 거예요. 오. 이렇게 해서 알라민과의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왕이 38년 동안 제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27년을 알라민들과 전투를 해요. 근데 이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족민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사막이나 산지에서. 네. 이들이 도시에서 사는 그런 민족하고는 약간 달라요. 자신의 이 주 세력지가 텐트를 들어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에서 지면은 내 근원지를 뺏기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다른 데 가지. 계속 쫓아가면서 싸우고 때로는 그쪽에서 공격하면 물러나고 그래서 싸움이 계속 왔다 갔다 주고받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도하를 해가지고 적을 공격을 하는데 재임 기간 동안 기록에 따르면 최소 28번을 건너가서 작전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전투를 주고받다가 결국에 시리아 팔미라를 점령을 해요. 오. 그러니까 시리아의 아주 내륙 그 서부 지역까지 쭉 간 거죠. 그리고 다마스커스를 점령하고 레바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리아 역사상 최초로 지중해에 진출을 하는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죠.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정복 전쟁은 어느 정도 승리했다라고 봐도 네. 과언이 아닐 텐데 사실 저희가 증기선이 나오고 어떤 대양을 직선으로 가로지르기 시작한 이때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 전에는 전부 다 연안 무역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이후에도 이 지역은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로마 시대에 아주 충격적인 전쟁이 또 시리아에서 벌어집니다. 그 유명한 카이사르가 갈리아 정복하고 있을 때 로마가 3도 정치잖아요. 네. 그래서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셋이서 3도 정치를 하는데 이제 서로 경쟁하다가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막 먹어 제끼는 거야. 큰일 났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제 폼페이우스하고 크라수스도 자기 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우스하고 크라수스가 뭐 제비뽑기를 했대나? 야, 시리아의 운명이 제비뽑기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스페인을 먹고 크라수스가 시리아를 가지기로 합의를 봤어요. 스페인이 땅도 굉장히 넓고 비옥하기도 하고 좋은 땅이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견될 정도라는 건 진짜 시리아 땅이 그렇게 좋았나 보네. 그러니까요. 근데 크라수스는 야망이 더 셌습니다. 시리아를 먹는 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 고대 아시리아 제국을 내가 다 먹겠다.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다 먹겠다. 사람이 통이 있어야지. 그럼 유로메나 지역을 다 먹겠다. 네. 그래서 아니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죠. 박트리아에서 인도까지 가겠다. 인도까지 간다고요? 크라수스가 사실 카이사르나 폼페이우스에 비해서 좀 안 알려져 있는데 네. 이거 보면 아주 야심찼습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되겠다. 그렇죠. 알렉산더의 꿈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고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파르티아 원정 계획을 세웁니다. 파르티아에서 이미 로마가 쳐들어온다는 거 알아요. 로마군은 당시 7개 군단에 4,000명의 기병과 경무장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7개 군단의 기병 4천이면 많은 건 아니죠, 기병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로마군이 원래 제일 약점이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에요. 이거 그냥 5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자기가 진지를 잡고 적을 불러야 돼요. 공격하는 애들이 불리한 지역에서 싸우게 만드는 이런 게 계략인데 이 아저씨가 그냥 돌격 앞으로 가다가 애들이 다 탈진해 버립니다. 그 군대가 탈진하면 정말 모르는 말씀인데요. 몸에 20kg, 30kg 쇳덩이 들어오고 여기 한여름에 60도까지 올라가요. 이 온도가. 거기다가 방어를 굳히고 일단 체력을 회복해야 된다 그랬는데 안 된다. 우리가 지쳤으니까 빨리 싸우자 그래서 당일로 전투를 시작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쳤으니까 오히려 더 당일은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바보냐 그러지만 사람이 급박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은 자꾸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럼요. 지쳤으니까 내일 싸우지. 아니야, 지쳤으니까 오늘 빨리 싸워야 돼. 사실 이런 말에 잘 넘어갑니다. 예, 마감 세일 하거든요. 내일이면 이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필요 없는데. 그러면서 시간을 자꾸 얘기해.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결국 이 크라소스가 다 무시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강행군에 나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뉴스멘트리 전쟁과 살아오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럴 경우에 끝이 좋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좋지 않은 끝이 이제 나와요. 파르티아 기병의 원거리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활이 복합궁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각궁하고 좀 비슷한 건데 네. 위력은 뭐 대등소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복합궁이 로마군이 생각했던 자신들의 방어구보다 훨씬 튼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력이 센 거였죠. 갑옷도 뚫렸고요. 방패도 뚫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다가 로마군 보병의 기본적인 전술은 밀집 대응이에요. 밀집해 있는데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강한 활로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충 겨눠도 누군가는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력에 밀리게 돼요. 근데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때나 지금이나 보병이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3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쏘고, 기동하고, 소통하고. 근데 방진을 만들어서 한 자리에 굳어버리면은 이미 기동성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화력과 소통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 부분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화력도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소통도 안 되고. 12개로 나눠놨으니 소통도 또 제대로 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르티아 기병들은 보니까 우리가 훨씬 유리하고 사거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유리하다. 즉 권투로 치면은 이 아웃사이드에서 치는 그런 전법을 쓰는 거예요. 계속 작전상 후퇴를 하면서 로마군을 끌어당기면서 활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야금야금 당하니까 로마군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안 되겠다. 저 기병들, 저 활 쏘는 경기병들을 좀 제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카이사르가 내준 그 정예, 그 게르만 기병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병을 내보내요. 근데 문제가 그게 그렇게 여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파르티아는 경기병이 있는 반면에 중장 기병도 있었어요. 중장 기병은 갑옷으로 보호가 받는 데다가 긴 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로마군 기병보다 무기의 린치가 더 길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기병도 안 돼, 보병도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전략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적의 기병이 워낙에 세고 적의 기병이 워낙에 세니까 우리가 약간 고지대로 올라가면 기병들이 둔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언덕에 포진을 하고 방패진을 펼치게 됩니다. 산이면 모르지만 언덕은 기병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좋은 지형은 아니에요. 오히려 화살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죠. 정말 언덕을 뱅뱅 돌아가면서 사격을 했을 겁니다. 전 부대가 노출됐고요. 푸블리우스, 기병을 지휘하던 푸블리우스의 부대는 전멸을 해요. 그리고 크라소스 부대 역시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르티안이 활쏘기가 이 유래된 게 이건 거예요? 원래는 저 동양에서 온 건데 서양 사람들이 본 거는 얘들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면서 뒤로 쏘는 그렇죠. 걸 파르티안 사법이라고 그러죠. 고구려한테 배웠군요. 뭐 정확히 누구한테 배웠는지 농담이에요. 모르겠지만 고구려의 사법과 비슷하죠. 네. 이거를 흔히 외국에서는 파르티안 서양에서는 전법이라고 파르티안 해요. 전법이라고 하니까. 그죠, 그죠. 근데 이게 동양에서 먼저 복합공을 사용하고 하면서 활용했던 방법이군요. 놀라운 사실이요. 지금 여러분이 들은 이 짧은 시간에 들은 이야기가 거의 뭐 반만 년입니다. 반만 년의 지금 이야기를 저희가 이렇게 함축해서 들려드리느라고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드려서 너무 아쉽기는 한데 작은 시리아 안에서도 동과 서가 갈려 있었고 그리고 이 풍부한 자원과 온화한 날씨 그리고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뒤에는 동과 서쪽에서 힘 있는 자들이 항상 쳐들어오고 남과 북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이런 과정이 반만 년 동안 계속 이어졌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 이번 시간은 못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시리아의 전쟁을 알면 우리가 이게 바로 지정학적 중요 지역의 전쟁이구나라는 걸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고대 시리아 땅에서 벌어졌던 제국들의 정복 전쟁은 근대에도 이어진다. 이집트의 지배도 잠시 강성해진 오스만 제국에 의해 아랍 지역은 정복되고 만다. 메카의 통치자 후세인 빈 알리는 오스만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는 대가로 아랍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받으며 영국과 동맹을 맺는다. 영국군 고문관으로 참여한 로렌스는 후세인의 아들 파이잘 1세와 함께 의기투합하여 오스만 제국에 맞선다. 4년간 치열한 전쟁 끝에 영국과 아랍 반란군 동맹은 결국 오스만 제국을 밀어내는데 끝없는 투쟁 끝에 오스만 제국을 물리친 아랍 민족은 독립국가 건설의 꿈을 이룰 수 있었나? 끝없는 분쟁의 땅, 시리아의 역사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